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평범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짓달 20날 살을 애는 칼바람이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의 폐가를 휘감아 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흩날리는 눈발은 마치 망자의 뼈가루처럼 희뿌옇게 마당을 뒤덮고 있었지요. 그 음산한 마당 한복판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아래 한 여인이 서슬퍼런 신칼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입술은 추위인지 공포인지 모를 전율로 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던 바람이 갑자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비명을 질러대고 닫혀있던 방문들이 일제히 덜컹거리며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고목이 된 매화나무 줄기에서 검붉은 액체가 피처럼 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나무 껍질이 사람의 피부처럼 꿈틀거리며 기이한 형상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보라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그것은 머리를 산발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원혼이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 산천을 찢어발길 듯 울려 퍼지자 제단을 차리고 있던 무당 연화는 피를 토하듯 주문을 외우며 그 거대한 원한의 덩어리와 마주 섰습니다. 도대체 젊은 무당 연화는 어찌하여 이토록 흉흉한 기운이 서린 폐가에 제 발로 들어와 저토록 무시무시한 원혼과 목숨을 건 대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늦은 가을밤 연화의 꿈속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도 비가 잦고 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기가 맑아 영험하기로 소문난 젊은 만신 연화는 며칠 밤째 똑같은 꿈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언제나 한겨울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인 산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안개 너머로 웅장하지만 기이할 정도로 적막한 대가집 한 채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소슬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마치 이빨 빠진 노인네의 입속 같았지요. 그 꿈에서 연화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안채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매화나무였습니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은 그 나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꽃의 색깔이 기이했습니다. 눈처럼 희어야 할 매화가 마치 갓 잡아 올린 짐승의 간처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은 꽃이 아니라 나무줄기 틈새에서 배어나온 붉은 핏방울이 얼어붙어 꽃처럼 보인 것이었지요. 연화가 그 나무에 손을 대려 하면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타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꽃내음이 진동을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똑같은 꿈에 시달린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누군가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신명의 부름이라는 것을요. 무당이 신의 부름을 외면하면 몸이 아프거나 화를 입는 법. 연화는 결국 보찜을 꾸렸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산새와 지형을 더듬어 발길 닿는 대로, 아니 신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걷기를 10여일. 산 넘고 물 건너 당도한 곳은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연화의 눈앞에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산세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듯한 형상의 뒷산과 그 품에 안긴 듯 자리 잡은 마을.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운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무언가에 짓눌린 듯 표정이 어두웠지요. 연화는 홀린 듯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깊숙한 곳,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웅장한 99칸 대가집의 위용은 간대없고
검게 썩어가는 기둥과 내려앉은 지붕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말라 비틀어진 매화나무 한 그루가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나무에는 붉은 피꽃이 피어있지 않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나무 주변으로 검은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촌로 한 분이 멍하니 대문 앞을 서성이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을 건넸습니다. 보아하니 타지에서 온 처자 같은데 거긴 뭐하러 기웃거리는가? 그 집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네. 어서 내려가게. 연화는 촌로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집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어찌하여 이리 폐가가 되었습니까? 지은 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촌로는 곰방대를 털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말도 마시게. 저 집이 본래 한양에서도 알아주던 대가집, 김진사댁 별장터였지. 헌데 십수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더란 말일세. 저 집에 들어와 사는 장손들마다 멀쩡하다가도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거나 원인 모를 사고로 급사를 맞지 뭔가. 한둘이 아니야. 벌써 셋이나 제명을 못 살고 갔어. 그러니 이제는 귀신 붙은 집이라 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하는 게지. 촌로의 말은 연화의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습니다. 대대로 장남을 잡아먹는 집이라니. 보통의 원한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변개였습니다. 연화는 보찜 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니 운명에 이끌린 듯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는 반드시 자신이 풀어야 할 매듭이 있음을 무당의 육감이 강렬하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수소문 끝에 그 집을 관리하고 있다는 아랫마을의 거강꾼을 찾아갔습니다. 거강꾼은 연화가 내놓은 은전 꾸러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젊은 처자가 제정신인가? 그 흉가를 돈을 주고 사겠다니? 마을 사람들도 공짜로 줘도 마다하는 집일세.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도 가위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곳이란 말일세. 거강꾼은 연화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에 쥔 은전의 무게가 묵직하니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혹여나 연화가 마음을 바꿀까 서둘러 문서를 작성하여 내밀었습니다. 내 분명히 경고했네. 나중에 무슨 병고를 당해도 내 탓은 마시오. 자, 여기 문서 받으시오. 이제 저 흉물스러운 집은 대개 것이오. 집문서를 품에 안고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폐가는 거대한 괴수처럼 입을 벌리고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대문이 열리자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연화의 발목을 감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음산하고 무서운 폐가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허나 신기가 서린 연화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집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은 마치 먹물처럼 짙고 끈적한 검은 연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독한 원망과 저주가 뭉쳐 만들어진 사기였습니다. 그 검은 기운은 마당 한복판의 매화나무에서 뿜어져 나와 안방과 대청마루, 그리고 사랑채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뱀처럼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사기 너머 땅 깊은 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꿈틀거리는 또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흙 속에 묻힌 황금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예사터가 아니다. 연화는 전율했습니다. 풍수지리를 깊이 배우지 않은 그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 집이 자리 잡은 곳은 뒷산의 전기가 흘러내려 뭉치는 천하의 명당이라 일컫는 혈 자리였던 것입니다. 맑은 물이 감아 돌고 바람이 쉬어가는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가 끊이지 않아야 할 완벽한 길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하의 명당이 사람을 잡아먹는 흉당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연화의 시선은 다시 마당 한가운데의 매화나무로 향했습니다. 땅 밑에서 솟구치는 맑고 강한 지기가 바로 저 나무 아래에서 꽉 막혀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명당의 숨통을 일부러 틀어막은 것처럼 말입니다. 땅의 기운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썩은 물에는 벌레가 꼬이듯 막힌 기운에는 악귀가 모여드는 법이지요. 이 집은 본래 가장 귀한 기운을 가진 곳이었으나 그 기운의 통로인 혈자리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박혀 있어 솟아오르는 생기를 죽음의 도끼로 바꾸어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에서 차가운 한기가 올라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는 겉으로만 죽은 척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끈질기고 독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은 마치 불에 타다 만 시체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앙상한 가지 끝은 집 안방을 향해 날카롭게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무의 거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을 통해 찌릿한 전율과 함께 비명소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억울해. 추워. 너무 추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울음소리가 이번에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공기를 타고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지만 그 서늘한 감촉은 손끝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닫혀있던 안방문이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안방 그 깊은 곳에서 연화를 부르는 듯한 기묘한 인력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 원혼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사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산 것은 단순히 살 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보찜을 다시 단단히 메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열려진 안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마루 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마치 그녀를 환영이라도 하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봄날의 향긋한 꽃내음이 아닌 하늘 품고 죽어간 여인의 분 냄새처럼 처연하고 독한 향기였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집의 비밀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무당 연화와 매화나무 아래 잠든 원혼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과 비웃음을 뒤로한 채 연화는 그 거대하고도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폐가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된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붉은 노을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짐승이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면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지요. 마당에 자풀은 허리춤까지 자라나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진 처마 밑에서는 이름 모를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며 생경한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먼지나 거미줄보다 집 전체를 뱀처럼 휘감고 있는 짙은 검은 기운이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가져온 짐을 대청마루 한 구석에 풀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무당으로서의 재구가 담긴 보찜 하나와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 안방의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았던 방바닥은 마치 짐승의 가죽처럼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문창호지는 다 찢겨나가 앙상한 문살만이 갈비뼈처럼 남아있었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건만 기이하게도 이 집 담장 안으로만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단절된 듯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막은 평온함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어느새 땅거미가 완전히 내려앉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안방 한가운데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에 따라 방 안의 그림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눕기 전 습관처럼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려 했지요. 허나 잠을 청하려 할수록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은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밤이건만 연화가 누운 안방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하얀 입김이 서릴 정도였으니 이것이 어찌 산 사람의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겨도 살갗을 파고드는 냉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방바닥, 특히 아랫목 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냉기가 방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늘고도 처연한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우물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천장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벽을 타고 흘렀고 이내 방바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처럼 변해갔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목이 메고 피를 토하듯 끓어오르는 원망이 서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겠지만 연화는 도망치는 대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 끌려온 이유가 바로 이 소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들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랫목, 그래요. 옛사람들이 불을 떼어 가장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 아랫목 장판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염천에 방바닥에 서리가 내리다니 이는 필시 땅 밑에 억눌린 지독한 원한이 지열마저 얼어붙게 만든 탓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리가 가장 두껍게 낀 곳, 그 차가운 냉기의 진원지에 손바닥을 대어보았습니다. 손이 닿자마자 얼음장에 댄 듯한 통증과 함께 비명에 가까운 환청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억울하오. 내 몸이, 내 뼈가 춥고 아프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놓아둔 보찜에서 무당이 쓰는 신칼과 쇠로 된 부직갱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서리가 하얗게 핀 그 아랫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이 집안을 몰락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주의 뿌리가 바로 이 밑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부직갱이를 들어 장판의 귀퉁이를 찍어 눌렀습니다. 사글대로 삭은 낡은 종이 장판이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흙바닥은 검고 축축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본격적으로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흙을 한 줌 파낼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파낼수록 방 안을 채우던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냉기는 더욱 독해져 연화의 눈썹에도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 밑의 존재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발악하는 듯 했습니다. 한자 남짓이나 팠을까요? 부직갱이 끝에 투박하는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돌이나 나무 뿌리에 닿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드러난 것은 썩어서 너덜너덜해진 붉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본래의 색을 잃고 흙빛으로 변해버린 그 보자기는 누군가 급하게, 그러나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칠흑 같은 오칠을 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의 경첩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고 틈새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상자 안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 하나와 누렇게 바랜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비녀는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청옥으로 매와 꽃봉오리를 정교하게 조각한 비녀는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아니면 지닐 수 없는 귀한 폐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비녀의 끝부분에는 검붉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채 스며들어 있었으니 그것은 필시 누군가의 피가 굳어버린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내려놓고 그 아래 깔려있던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바스라질 듯 낡아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먹글씨만은 여전히 시커먼 원한을 품은 듯 또렷했습니다. 연화는 촛불에 서신을 비추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연화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글을 쓴 이는 이 집안에서 오래전 일하던 덕칠이라는 이름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글을 남겨 몰래 안방 구들장 밑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대가집에는 매월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야무지고 심성이 고와 안팎으로 칭찬이 자자했으나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이 집안의 젊은 며느리는 투기가 심하고 의심이 많은 성정이었는데 남편이 매월을 눈여겨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자신의 패물함에서 가장 아끼던 옥비녀가 사라졌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월을 도둑으로 지목했습니다. 매월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를 토하듯 결백을 주장했지만 며느리는 매월의 방에서 미리 훔쳐다 숨겨놓은 그 옥비녀를 찾아내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오리발을 내미느냐? 그날 밤 매월은 광으로 끌려가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한 채 장정들의 몽둥이 찜질이 이어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고 마당에 고였습니다. 매월은 끝까지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울부짖었으나 그 외침은 며느리의 서슬 퍼런 명령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여리고 어린 매월의 숨은 차가운 광바닥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인 덕칠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매월의 방에 비녀를 몰래 숨겨놓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월이 숨을 거두자 집안 어른들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시신을 관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을 틈타 매월의 시신을 거적에 대충 말아 마당 한복판 가장볕이 잘 들고 기운이 좋다는 매화나무 아래의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꽃처럼 고운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여인을 자신들이 즐겨보는 꽃나무 아래 거름으로 묻어버린 그 잔혹함은 실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신을 다 읽은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옥비녀는 바로 매월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며느리가 조작한 증거물이자 매월의 피가 맺힌 원한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덕칠은 매월이 묻히던 날 밤 몰래 비녀를 수거하고 이 사실을 적어 훗날 누군가 이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라며 가장 은밀한 안방 구들장 밑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아! 이토록 억울하고 원통하여 어찌 눈을 감았을꼬. 연화의 입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안방 아랫목에서 느껴지던 그 지독한 한기는 단순한 찬바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매월의 시린 영혼이 내뿜는 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묻힌 매화나무 자리는 본래 이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였으나 그곳에 원혼이 묻히면서 생명의 기운이 막히고 도끼가 서려 집안의 대를 잇는 장남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흉살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양명해야 할 명당이 시체를 품은 무덤이 되었으니 그 집안이 온전할 리 만무했겠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마당의 매화나무 그림자가 마치 산발한 여인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메우던 흐느낌 소리가 뚝 그치더니 촛불이 파밭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등 뒤로 서늘하고 축축한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흙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매화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매월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흙 속에 갇혀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사연을 알아준 이를 찾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촛농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은 연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방금 전 뜯어낸 안방의 아랫목, 그 차디찬 흙구덩이 속에서 나온 서신을 쥐고 있는 연화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오직 서신에 적힌 피 맺힌 글귀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먹물이 아니라 원한에 찬 피로 쓴 듯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연화의 심장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서신을 쓴 이는 이 집안의 늙은 유모였던 모양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참회록이라도 남기듯 떨리는 필체로 적어내려간 그 사연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0년 전 이 집안의 가세가 한창 드높아 하늘을 찌를 듯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매월이라 불리는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용모가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곱고 심성이 비단결 같아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허나 그 고운 자태가 도리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댁의 철없는 도련님이 매월을 마음에 품고 밤마다 수작을 걸어대니 이를 눈치챈 안방마님, 즉 당시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의 투기가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폐물함에서 귀한 옷 가락지 한 쌍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월을 지목했습니다. 변변한 증거 하나 없었으나 주인이 도둑이라 하면 종은 도둑이 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매월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서슬퍼런 몽둥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매월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으나 대가집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돕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멍석에 말린 채 짐승처럼 얻어맞던 매월의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었고 끝내 핏물 섞인 거품을 물고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도련님이 자신을 구해주러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비겁한 사내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신의 뒷부분을 읽어내려가던 연화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진정으로 끔찍한 일은 매월이 숨을 거둔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관아에 들어가면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마님은 시신을 몰래 처리할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산에다 내다 버리자니 짐승들이 파헤칠까 두렵고 강물에 띄우자니 떠오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마당 한복판에 시신을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정 두어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안채 마당 한가운데를 깊이 파내고 멍석에 둘둘 말린 매월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뒤 죄악을 영원히 감추기 위한 덮개로 어린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화사한 꽃을 피워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 아래 묻힌 끔찍한 비밀을 향기로 덮어버리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연화는 서신을 접어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바닥을 뜯어낸 구멍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한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서자 한여름밤에 덥고 습한 공기 대신 마치 한겨울 서리 같은 싸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의 시선은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에게로 향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 나무는 기형적으로 비대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나무의 형상은 실로 기괴했습니다.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을 움켜쥐려는 손가락처럼 뒤틀려 꺾여 있었고 껍질은 늙은 뱀의 허물처럼 지저분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신을 신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맥박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풍수를 공부한 연화의 눈에 이 집터의 형국이 비로소 또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본래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명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채 마당의 한가운데 바로 매화나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산줄기의 전기가 하나로 모여 맺히는 혈 자리였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기 전 기운을 모으는 곳, 즉 집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손을 번창하게 만들 천하의 길지였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귀한 자리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시신을 묻었단 말입니까? 연화는 탄식을 내뱉으며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명당의 혈자리에 시신이, 그것도 제명에 죽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객귀의 시신이 묻히면 그곳은 순식간에 연매의 저주가 서린 흉당으로 돌변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맑은 생기가 시신에 가로막혀 탁한 사기로 변질되고 그 도끼는 고스란히 집안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집안의 장남들이 대대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단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월의 원혼이 내뿜는 도끼를, 그 한 맺힌 숨결을 매일 밤 마시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가까이서 본 매화나무의 몰골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였으나 줄기 곳곳에는 검붉은 진물이 끈적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나무의 거친 표면을 어루만지자 손끝을 타고 찌릿한 전류와 함께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꺼내줘. 답답해. 너무 추워.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그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흙 속에 갇혀 뿌리에 온몸이 휘감긴 채 자신의 살과 뼈를 양분 삼아 자라난 이 괴물 같은 나무와 매월의 영혼은 하나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시신의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고 두개골을 감싸주며 그 진액을 빨아올려 가지를 뻗고 잎을 피웠으니 이 나무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매월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흙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땅속의 기운을 읽어내는 그녀의 영적인 감각이 예리하게 곤두섰습니다. 표면에 흙은 말라 있었으나 한자 깊이 아래는 축축하고 끈적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검은 물처럼 원한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맴돌고 있는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건만 머리 위에서 잎사귀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여인이 숨죽여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보자 앙상한 가지 사이로 희끄무레한 안개 같은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무줄기에 기대어 서서 피눈물을 흘리며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연화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꽃으로 피어나라 심어놓은 나무가 도리어 족쇄가 되어 당신의 너클 올가매고 있었군요. 명당의 기운을 받아 승천했어야 할 당신이 도리어 그 기운에 짓눌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품에서 매월의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빛바랜 비녀였지만 달빛을 받자 은은하고 슬픈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가 드러난 흙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나무에서 흘러나오던 검붉은 진물이 멈추는 듯 하더니 사각거리던 잎사귀 소리도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정인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 나무는 숨을 죽이고 연화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흉가가 된 것은 귀신이 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터가 가진 강력한 생명력이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썩어 없어지지 못하고 나무의 일부가 되어버린 매월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집은 영원히 사람을 잡아먹는 무덤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엉킨 매듭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독이 되어버린 지기는 다시금 맑은 생명수로 변하여 흉가를 천하의 명당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썩어 문드러진 뼈를 위로하고 뒤틀린 나무의 숨통을 틔워주며 막힌 땅의 혈맥을 뚫어주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다리시오. 내일 밤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지독한 감옥을 부수고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보내드리리다. 연화가 나무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자 마당을 휘감고 있던 서늘한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앞둔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달의 어느 날, 음기가 가장 강성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빛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화는 자신의 모든 신명을 걸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겨 낡은 괭이와 삽을 찾아들었습니다. 굿을 준비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에 적힌 대로 정말 시신이 나무뿌리 사이에 엉겨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내일의 천도제가 온전해질 수 있을 터였습니다. 연화는 매화나무 아래로 돌아와 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굳은 땅을 내리찍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흙은 돌처럼 단단했고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들이 괭이질을 방해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괭이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걸리는 느낌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연화는 괭이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이 깨지고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무튀튀한 나무 뿌리들 사이로 하얗게 바래버린 뼈 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였습니다. 나무 뿌리가 그 작은 뼈마디를 칭칭 감아 조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죽어서도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악마의 소나기와도 같았습니다. 확신은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서신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무덤이자 감옥이었고 나무는 간수가 되어 여인을 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흙 묻은 손으로 뼈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가련한 뼈들이 내일 밤이면 자유를 얻어 붉은 피눈물 대신 하얀 눈꽃처럼 흩날리며 승천할 수 있기를. 밤은 점점 깊어가고 훼손된 매화나무의 뿌리 틈새로 검은 연기 같은 아지랑이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연화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구덩이 속에 반쯤 몸을 묻은 채 다가올 내일의 밤을 그리고 피어날 기적을 준비하며 밤새도록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마당에는 비린내 섞인 바람이 다시금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동짓달의 칼바람이 경상도 산자락의 폐가를 휘감아 돌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조차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이 저주받은 집을 집어삼킬 듯 짓누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마당 한복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치고 있는 고목, 바로 그 매화나무 아래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제단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빚은 떡과 맑은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지난밤 안방 아랫목을 뜯어내어 찾아낸 매월의 낡은 옥비녀와 누렇게 바랜 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마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서 있지도 못할 흉흉한 기운이었으나 연화는 흔들림 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하얀 소복은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을 발하며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르는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워 마치 얼음 조각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 이 나무 밑에 묻힌 50년 묵은 원한을 풀어내지 못하면 자신 또한 이 집의 검은 아가리에 먹히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불꽃이 심지를 타고 오르자 주변의 어둠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징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들리지 않는 비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워라, 억울하게 가신 매워라. 이 언니가 왔다. 내 맺힌 한을 들으러 내가 왔다. 연화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읊조림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손에 들린 징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징! 묵직하고 긴 울림이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있던 지맥을 흔들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징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질 때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어느새 마당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마른 낙엽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춤을 추듯 연화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연화의 발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쿵쿵 찍으며 지신을 달래고 팔을 허공으로 휘저으며 떠도는 잡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으나 그 땀은 흐르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에 식어버렸습니다. 징소리는 더욱 격렬해졌고 연화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공수무당이 신의 말을 전하는 것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억울해서 못 간다. 내 눈을 파먹고 내 혀를 자른 놈들을 두고 내가 어찌 가나. 그것은 연화의 목소리였으나 연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쉰 듯한 마치 늪지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탁한 음성이 그녀의 목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로 벼락 같은 돌풍이 내리꽂혔습니다. 제단 위에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더니 기어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 어둠은 달랐습니다. 매화나무 둥치 쪽에서 시퍼런 인광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푸르스름한 빛은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춰갔습니다. 찢겨진 저고리 풀어헤친 머리카락,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 5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해 죽어간 어린 여종, 매월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이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 하얀 소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원호는 땅을 긁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연화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내 비녀. 내 억울함을 밝혀줄 내 비녀. 그걸 왜 내년이 가지고 있느냐? 원혼의 절규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연화는 뒷걸음질 칠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장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에 옥비녀를 집어들고 원혼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꼈던 정인이 주었다던 그 비녀다. 그리고 여기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연화는 다른 한 손으로 낡은 서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서신을 본 원혼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일렁이던 원혼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대감마님도 마님도 다들 내가 훔쳤다 했어. 매질을 하고 멍석을 말아 내 숨통을 끊었어. 차디찬 흙구덩이에 나를 던져놓고 그 위에 이 나무를 심었어. 내가 나오지 못하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원혼이 다시금 폭주하며 검은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그 도끼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 맹독과도 같아서 연화의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매화나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듯 가지를 비틀었고 나무 껍질에서는 검은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장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저주의 실체였습니다. 명당의 혈자리를 막고 선 원혼의 도끼가 집안의 핏줄을 말려버린 것이지요. 연화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안다. 내가 억울한 것 안다. 도둑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시신조차 수습받지 못하고 나무 밑에 묻혀 거름이 되어야 했던 그 원통함을 내가 안다. 연화는 징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신을 든 손을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연화의 눈빛에 서린 기운 때문인지 불씨는 꺼지지 않고 서신 끄트머리에 옮겨붙었습니다. 보아라. 너를 올가매던 거짓된 누명이다.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종이다. 내가 이것을 태워 하늘에 고아노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도둑년이 아니다. 불길이 낡은 종이를 탐욕스럽게 집어삼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매월의 결백을 증명하는 글귀들이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불타는 서신을 허공에 뿌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가거라. 이 더러운 이승의 기억은 재와 함께 날려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로운 혼이 되어라. 내가 흘린 피눈물은 내가 닦아줄 것이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고운 꽃으로 피어나라.
서신이 모두 타서 검은재가 되어 눈보라 속에 흩날리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를 향해 쇄도하던 검은 도끼가 멈칫하더니 불에 탄 재와 뒤섞여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두 눈에서 흐르던 붉은 피눈물이 멈추고 뻥 뚫려 있던 검은 눈구멍에 서서히 맑은 빛이 차올랐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매월의 얼굴이 죽기 전 곱디고 왔던 18소녀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월의 영가는 연화를, 아니 연화가 들고 있는 옥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매월의 영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화나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거칠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는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진주빛 광채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매월은 마치 오랜 잠을 청하러 가는 사람처럼 매화나무의 거친 껍질 속으로 스르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보았습니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매화나무의 가지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거대한 기운이 마치 댐이 터지듯 나무의 뿌리를 타고 줄기로, 가지로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한기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만은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 후끈거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하얀 달이 고요하게 폐가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는 여전히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죽은 나무의 을씨년스러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연화는 옥비녀를 가슴에 품은 채 매화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어디선가 날아온 따뜻한 봄바람이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뒤흔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나무꾼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한겨울에 이 엄동설안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산자락의 폐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가운데 오직 그 폐가의 마당만은 다른 세상인 양기이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연화가 잠들어 있던 매화나무, 시커멓게 죽어 썩어가던 그 고목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팝콘이 터지듯, 아니 밤하늘에 별들이 내려앉은 듯 새하얀 매화꽃이 만발해 있었던 것입니다. 눈송이보다 더 희고 달빛보다 더 고결한 백매화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이 피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꽃다발처럼 보일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는 앙상했던 가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향기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기도 전부터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기는 세상의 어떤 꽃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윽했습니다. 묵은 간장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폐가의 퀴퀴한 악취는 온데간데였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청아한 매화향기가 집 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멍하니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귀신 들린 그 매화나무란 말인가? 세상에 50년 넘게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나무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느라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활짝 핀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아침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화나무로 다가가 거친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는 더 이상 차가운 시신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차게 맥박치는 생명의 온기,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대지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 맺혀있던 원한이 풀리니
막혀있던 혈이 뚫리고 지기가 다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사람을 해하는 흉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을 부르는 천하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연화의 말대로였습니다. 폐가 특유의 음산하고 서늘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에는 따스한 볕이 드는 듯한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녹아내리는 물방울조차 영롱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매화나무 아래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잿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밤 연화가 태웠던 서신의 잔해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거의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억울한 원혼이 풀리면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흉지가 명당으로 변한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구먼. 연화는 품에서 매월의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비녀가 매화꽃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초록빛을 냈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 틈새에 그 비녀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마치 매월에게 돌려주듯 말이지요. 이제 편히 쉬거라. 너는 꽃이 되었으니 해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며 세상을 향해 웃어주렴. 바람이 불어오자 매화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꽃잎 몇 장을 연화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달콤한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이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근심까지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며 모두가 꺼리던 그곳은 매화당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밖까지 퍼져나갔지요. 단명하는 집안의 후손이나 원인 모를 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에서 매화 향기를 맡으며 잠을 잔 사람들은 씻은 듯이 병이 낫거나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는 영험함을 경험했습니다. 연화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 곁을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고 주름이 깊어졌을 때도 마당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눈부신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눈 내리는 한겨울밤 매화당 앞을 지나다 보면 매화나무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노라고. 한 명은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이고 다른 한 명은 옥비녀를 꽂은 고운 처녀의 모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해원하여 친구가 된 두 영혼의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집에서 풍겨나오는 매화 향기가 50년 묵은 원한도 녹여낼 만큼 따뜻하고 그윽했다는 사실뿐이지요. 세상사 얽히고 설킨 원한도 결국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마는 법인가 봅니다. 죽어가던 나무에서 피어난 저 설중매처럼 말이지요. 억울한 원혼이 꽃이 되어 향기를 뿜어내듯 우리네 삶의 모진 시련도 언젠가는 향기로운 이야기로 피어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매짐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기이하고도 가슴 찡한 사연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마음속에 고운 매화 한 그루 심어두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맹렬하게 대지를 뒤흔들던 밤의 광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세상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사투를 벌였던 연화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혼절하듯 잠이 들었다가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릴 무렵에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내릴 듯한 탈진감이 온몸을 짓눌렀으나 정신만은 맑은 샘물에 갓 씻어낸 듯 투명하게 깨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원혼의 비명도 처마 끝을 핥히던 바람 소리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막만이 이 오래된 고택을 포근한 솜니불처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밤새 피어올린 향냄새는 희미하게 흩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코끝을 간지럽히는 낯설고도 그윽한 향기가 방 안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묵은 먼지 냄새도 곰팡이 핀 나무 냄새도 그렇다고 피비린내 섞인 원망의 악취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청아하고 달콤한 내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인고. 연화는 홀린 듯 몸을 일으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새 굳게 닫혀있던 문고리를 잡는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어제와는 달리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게 느껴진 것은 그저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밀어젖히자 문지방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여 순간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간밤까지만 해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비틀린 가지를 앙상하게 드러내며 죽음의 형상을 하고 있던 마당 한복판에 그 매화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을 일으킨 듯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이 가지 위에 소복이 쌓인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허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차가운 눈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잎 하나 나지 않은 늙은 고목의 가지마다 팝콘이 터지듯 혹은 하얀 나빗대가 내려앉은 듯 수만 송이의 백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울 동짓달 입김이 닿으면 그대로 얼어붙을 혹한 속에서 피어난 설중매. 그 꽃잎 하나하나는 옥으로 빚은 듯 영롱하였고 꽃술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화가 흘린 땀방울과 매월이 흘린 피눈물이 거름이 되어 썩어가던 나무의 심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것일까요? 죽은 나무 둥치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나무 주변으로는 아지랑이 같은 따스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구경거리가 아니라 수십 년 묵은 원한이 풀리고 막혔던 땅에 혈맥이 뚫리면서 터져나온 생명의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눈의 감촉이 차가울 법도 하건만 그녀는 아무런 추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로 다가가자 그 향기는 더욱 짙어져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한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거친 나무 껍질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뱀 껍질처럼 차갑고 눅눅하던 나무 표면에서 이제는 펄떡이는 맥박과도 같은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매워라. 이제 춥지 않으냐? 이제 억울하지 않으냐?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때마침 불어온 산들바람에 매화 꽃잎 몇 장이 하늘하늘 춤을 추며 떨어져 연화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매월의 영혼이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고 이제는 편안히 떠난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흉가 쪽에서 징소리가 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몰려온 것입니다. 어이 김씨. 간밤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젊은 무당년이 살아는 있겠나? 필시 귀신한테 홀려 객사했을 걸세. 쉿, 입 조심하게.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헌데 이 냄새는 도대체 뭔가? 산천 초목이 다 얼어붙은 겨울에 웬 꽃내음이 이리 진동을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조심스레 살인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연화가 보았던 그 기적같은 광경을 마주하고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촌노들은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안악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흉물스럽게만 보이던 폐가의 마당에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매화나무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있었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을 터입니다. 잿빛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과 눈부시게 하얀 매화꽃, 그리고 그 아래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성경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한겨울의 매화라니. 그것도 다 죽어가던 나무에서. 이보게들. 저기 좀 보게. 집골이 달라졌어. 그 칙칙하던 검은 기운이 싹 가셨네 그려. 동네에서 직관 노릇을 하며 풍수를 좀 볼 줄 안다는 최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집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늘 음습한 그늘이 드리워져 대낮에도 등골이 오싹하던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제 따사로운 양명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의 기운이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마당의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회오리치며 집안을 감싸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월의 시신이 묻혀 혈자리를 막고 있던 도끼가 사라지자 그제야 이 터가 품고 있던 본래의 기운, 즉 천하의 명당이라 불릴 만한 금계포란형, 금빛 달기 알을 품은 형세의 지세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독을 내뿜을 때는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터였으나 그 원한을 풀어주고 달래주니 도리어 자손 만대의 복을 내려줄 생명의 터로 탈바꿈한 것이지요. 땅이란 본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위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따라 길지가 되기도 하고 흉지가 되기도 한다는 이치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굿을 하느라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집은 이제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닙니다. 억울했던 한 여인의 넋기꽃이 되어 피어난 귀한 집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연화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매화의 향기가 그 증거였고 살같이 닿는 부드러운 공기가 그 증인이었으니까요. 개중에는 지난날 이 집을 재수 없는 집이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잠든 여인의 원혼을 달래주니 설중매가 피어났다더라. 그 집에 들어가면 병든 사람도 낫고 안 풀리던 일도 술술 풀린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흉가라 부르지 않고 매화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을 펴고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자식을 잃고 가슴에 피멍이 든 어미, 갈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그들이 매화 향기 그윽한 마당에 앉아 연화에게 털어놓는 하소연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구판이자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서 찾아냈던 그 낡은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인 이름 비녀였으나 이제는 주인의 한을 풀어준 증표가 되어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매화나무 가지 사이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조심스레 걸어두었습니다. 매워라 보아라. 이제 너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었겠느냐. 바람이 불 때마다 옥비녀는 매화가지와 부딪히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매월이 연화의 말에 대답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보았던 눈보라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매화나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알리는 고고한 설중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땅에 묻힌 것은 시신이었으나 피어난 것은 향기였으니 세상사의 비극도 지극한 정성이 닿으면 아름다운 전설로 승화될 수 있음을 이 매화나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매화나무의 둥치가 더욱 굵어졌을 때도 매년 동짓달이 되면 이 집 마당에는 어김없이 하얀 매화가 만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눈 녹듯 사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한이란 맺히면 독이 되지만 풀리면 꽃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꽃향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경상도 산자락 어느 외딴 집의 늙은 매화나무는 지금도 묵묵히 증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누군가는 그 그윽한 매화 향기를 따라 억울한 마음을 달래줄 위로의 명당을 찾아 길을 떠나고 있을지 모를 일이지요. 이것으로 매화나무 아래 잠들었던 여인의 원혼과 그 한을 풀어주어 명당을 꽃피운 무당 연화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여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 매화 향기에 실어 훌훌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